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후에 이 취재를 나가야 할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요. 그래서 녹화해서 방송을 내보냅니다. 원래 금요일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나가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좋은 인터뷰 해올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조지아주 법원 판결 소식이겠죠. 일단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기소 검사장에게 사건에서 손 떼든지 특검을 해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은요. 조지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수사에 기소한 검사장에 대해서 사건에서 손을 떼거나 자신과의 내연 관계가 드러난 특별검사, 바로 이 네이선 웨이드라는 특별검사를 해임할 것을 명령했다.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인데요. 본인이 기소해서 손을 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기소한 검사가 거기서 손을 뗀다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선 웨이드를 특별검사에서 해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선택지를 그렇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소 자격에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둘이 내연 관계인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소는 진행을 하되 둘이 함께 나오지는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 스캔들에 휩싸인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별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트럼프 측의 주장이 있었고요. 아예 기소 자체를 갖다가 기각해달라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맡고 있는 풀톤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캇 메가피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이해 충돌을 입증할 혐의의 증거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는 부적절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조지아 주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에 대한 자격심사가 벌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 지방검사도 지역 주민들이 뽑는 선출직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도전자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주당 쪽에서도 도전자가 나타나 있고 4년 전에 페니 윌리스랑 붙었다가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도전장을 낸 상황이고요. 뭔가 상황이 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 쪽에서 인턴십을 했던 인턴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번에 또 지방검사 출마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페니 윌리스가 풀톤 카운티에서 계속 지방검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 위치 자체가 지금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선거가 끝나기 전에 쇼부를 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페니 윌리스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올 11월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또 되고 그리고 본인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선거에서 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지금 가장 큰 임무가 되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놓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페니 윌리스가 이번에 기소를 좀 더 거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은 상당히 커진다. 의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대신에 그냥 가장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를 시켜놨었는데 그 특별검사를 갖다가 해임을 시키게 되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로 채워야 될 것이죠. 이 풀톤 카운티의 특검팀이 특별검사가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입니다. 3명 중에 한 명이 내연남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챙겨나가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쨌든 인원 보강을 해야 된다. 트럼프를 어떻게든 잡아 넣어야 된다라는 일념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럼 팀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팀을 제대로 보강을 해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붙는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팀을 보강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될지는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페니 윌리스가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의지가 더 강해질지 아니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게 될지 이것도 지금은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일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게 백악관을 방문했던 이야기들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또 부적절하게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하고도 통신이 오고 갔던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에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하고 주고받았던 모든 연락 내용을 다 내놔라라고 지금 소환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페니 윌리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더 세게 밀어붙이고 싶을지도 모르나, 하지만 본인이 더 당하게 될 더 많은 일들이 앞으로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꼬리를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어쨌든 지금 공은 페니 윌리스 측한테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인 관계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그건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정작 중요했던 것은 페니 윌리스가 이 기소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기소 재판에서 퇴출당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었는데, 결국은 계속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됐다. 그러니까 스캇 맥아피 판사가 저희가 볼 때는 뭐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지금 요 부분인데요.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한테 비판적인 SNS 이용자를 차단하는 경우, 이런 경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뭐 무조건 당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방대법원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계정 팔로워를 차단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은요, 연방대법원이 오늘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페이스북이나 X 계정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몇몇 네티즌들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차단한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의 공무원. 이 캘리포니아주, 미시간주 공통점이 뭡니까?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행정부라는 거죠. 민주당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행정부. 근데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 뷰로크래트,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관료화된, 관료주의가 아주 쩔어 있는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섬기는 것이 원래는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는 공공의 업무, 그러니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공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한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공무원은 그 대가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베네핏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공무원이 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이 생기면서 결재권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승인권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 권한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뻣뻣해지기 마련입니다. 목도 뻣뻣해지고 어깨도 뻣뻣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주들의 몇몇 공무원들은 이런 모습을 너무 좀 지나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국민들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에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공무원이 오히려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문제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정부 공무원들은 사생활과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사람이 정부 관계자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계정 차단 등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공직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공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SNS 팔로우를 차단했을 경우에는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근데 공직과 관계없는 일로 문제가 생겨서 차단을 했다면 소송을 안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민들을, 그러니까 뭐 지역 국민들이건 전체 국민들이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접근권이라는 것이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낸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인역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건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언제든지 접근해서 물어보거나 자료를 받거나 정보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차단해 버리면 이거는 공무집행을 안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도 공무원들도 개인이고 헌법상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들은 공무원들도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취지의 판결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소송이 제기가 될 정도로 지금 이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행정 일선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사안은 캘리포니아주의 한 학교 이사회 구성원과 미시간주의 한 도시관리 공무원이 각각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네티즌을 SNS 계정에서 차단했다가 이러한 소송을 당한 겁니다. 원고들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내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말 듣기 싫다고 날 차단했다. 이건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번 사안의 쟁점은 공직자가 개인 SNS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때 그들의 SNS 활용을 사적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부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인데, 결국 대법원의 결론은 개별 사례별로 따져봐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계정이 아니라 사적인 계정을 이용해서 할 때에도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신분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는 인정돼야 되니까 결국은 사적인 부분으로 지금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뭐 이런 이야기.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아무리 뭐 소송이 판을 치는 미국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한국도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송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너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좀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컴플레인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 주인의식을 발휘할 때 한 가지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내 생각만 하다 보면은 나와 생각을 다르게 하는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꼭 내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내가 인지할 수 없는 다른 일반인들 전체를 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배려의 행동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관용의 미덕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배려하는 행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돈나무언니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투자자죠. 캐시 우드라는, 이 캐시 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해서 이것이 이제 기사가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언론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라기보다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일론 머스크가 언론계를 자꾸 희말이 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류 언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언론도 일종의 하이어ar키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데 그 언론들의 먹이사슬 생태계를 지금 SNS가 많이 휘저어 놓은 상황이죠.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SNS가 전 국민들한테 보급이 되면서 언론의 역할이라든가 영향력이 상당히 감퇴한, 오히려 지금 언론들이 SNS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표적인 게 사실 트위터였습니다. 언론이 기사를 써도요, 그 기사를 최대한 많이 사람들한테 읽게끔 배달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을 열심히 찍어냈는데 그 찍어낸 신문을 배달이 되지 않고 그냥 인쇄소에 그 신문이 쌓여 있다면 국민들이 기사를 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홈페이지가 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딜리버리를 해주는, 이 소식을 전달해주는,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없이는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뭐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컨텐츠를 디스트리뷰션하는, 그러니까 퍼뜨리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뭐 추천 컨텐츠라든가 혹은 뭐 본인이 이렇게 주로 이용하고 있는 컨텐츠와 유사한 컨텐츠를 제시해 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서로 팔로우를 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컨텐츠들을 배달을 해주는 역할을 플랫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트위터는 지금은 이름이 X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링크하고 제목 정도만 달아서 보내놓으면 우리 홈페이지로 링크 클릭해서 오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쉽고 빠르고 간단한 그런 유인책이었었기 때문에 미끼 던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기사를 뿌리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는 유명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서 굳이 힘들게 직접 찾아가거나 약속을 잡아가지고 만나는 그런 인터뷰하는 방식이 아니라 트위터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짧게 올려놓은 것들을 곧바로 기사로 인용을 해서 그것으로 기사를 가공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뿌리고 하는 식으로 트위터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 덕분에 트위터가 상당히 크게 성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위터의 성장 배경에는 언론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뭐 저널리스트들의 도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트위터가 오히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언론들의 역할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으로 뒤바뀌게 됐다. 특별히 일론 머스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론 머스크가 되기 전에는 주류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던 논조가 그대로 이 트위터의 컨텐츠 조정 방식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언론들은 얼마든지 그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정계에 있는 뭐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됐던 혹은 뭐 정당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이 됐던 아니면 FBI에 있는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뭐 C사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주류 언론사들은 규모가 워낙에 크니까요. 조직을 이용을 해서 인맥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SNS들이 그 언론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조종하게 만들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 검열하게끔 만드는 것도 이제 가능했다는, 왜냐하면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종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사 입장에서 이것이 팩트냐 아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좀 왜곡된 뭐 좌편향 언론이라든가 우편향 언론이라든가 이런 그 언론사들이 어떤 정치적인 논조나 색깔을 띠게 됐을 경우에는 팩트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 자체도 약간 좀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색채에 따라서 좀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영향들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거는 팩트다, 이거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팩트인 것처럼 SNS에 막 돌아다니면 이거는 가짜 정보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그 SNS에다가 이거는 가짜 정보니까 통제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귀뜸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은 SNS 민간인 회사들은 그런 정부 측의 연락을 받으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검열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어 왔던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 까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트위터가 컨텐츠 조정을 해왔고 검열을 해왔는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까발리게 되죠. 이게 이제 이른바 트위터 파일이라는 것이 외부에 공개가 됩니다. 이 트위터 파일을 공개하고 취재한 사람들도 다 기자들인데 우파 기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도 기자들, 좌파 기자들 다 동원이 돼서 이러한 보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트위터가 정책을 바꿨고요. 결국에는 언론 기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일론 머스크는 기자라기보다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일론 머스크는 언론사들이 이야기하는 팩트와 또 다른 팩트를 보호하고 감싸주는 이러한 수괴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주류 언론들이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괴한 사람, 괴짜, 뭐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왔던 것처럼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괴짜, 뭐 천재이고 부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희한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뭐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까지는 않았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유독 좀 강하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캐시 우드의 소식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여러 상장 지수 펀드가 전날 테슬라 주식 총 21만 6천 주 이상을 갖다가 사들였다. 이 사들인 액수가 3,521만 달러, 엄청난 3,50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죠. 네, 하여간 이걸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투자 회사의 펀드들이 지난해 12월 테슬라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이래 최대 금액을 쓴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말했다. 지금 테슬라 주식들을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사들이고 있을까요? 전기자동차 시장 지금 많이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기자동차 시장이 많이 죽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테슬라 주식도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무엇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신뢰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돈을 벌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식을 사들이는 것인데 테슬라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테슬라 주가는 지난 4일간 8.6% 하락했습니다. 그죠? 지난해 5월 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35%나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날 뉴욕 증시에서 오전 한때 1.4%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르내리기를 거듭하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원래 우드의 주력 ETF는 가상화폐 거래 코인베이스였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컸었다고 하고요. 근데 ETF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6.4% 하락한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 거침없이 막 돈이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비트코인의 급락도 이것도 예고가 돼 있었던 거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내놓는 것은요. 근데 상당히 워낙에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게 그 파격적으로 느껴졌던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일론 머스크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걸 저희가 쭉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결국은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가 언제부터 될 것이냐에 관심을 지금 꽂아놓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이미 중국계 회사들한테 이제 밀리는 것으로 그쪽은 이제 결론이 나버렸고요. 하지만 지금 유럽 시장에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활로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귀추를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지금 내놓는 모델들마다 굉장히 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이 충전기 방식을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 하기로 따라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업계 표준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그것도 물론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언론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잘못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는 특별히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과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지금 주어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소식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판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플로리다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유출을 해서 그거를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걸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판사의 에일린 캐논 판사가요, 트럼프가 소송 기각을 위해서 제기한 다양한 신청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여기 기밀 자료 취급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당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다. 이 CNN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MBC도 했고요.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조 바이든의 고의로 기밀 문서를 복원했다는 증거를 발견한 로버트 허 특검의 보고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을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죠. 제이 브렛 검사는 캐논 판사에게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간 전직 대통령들은 많았는데,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단 한 명도 기소된 적이 없었습니다. 유독 트럼프만 기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유독 트럼프만 기소가 됐을까라고 판사가 궁금해하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 제이 브렛이라는 검사가 하는 이야기는 트럼프 같은 케이스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기밀 문서가 당신 집에 있습니다. 내놓으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협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협조적이었다. 그런데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정당하게 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 집행관들을 국민들이 비난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괘씸죄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지금 트럼프 변호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이중잣대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 쪽에서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게임 같습니다. 마치 치킨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그쪽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에 우리가 순응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순응하지 않고 반발하고 감추고 법을 어기려고 했기 때문에 법 집행관들이 세게 나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트럼프가 타겟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가 트럼프를 어떻게 해서든 정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였느냐, 아니면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하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출발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트럼프 측 말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한다라는 모습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의도된 표적 수사다라는 그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울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검찰이나 법무부 쪽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괴롭힐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일단 공은 법무부 쪽에서 법원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나 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 해석에 따라서 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양쪽 다 찬성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됐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만족하고 어느 한쪽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법원으로 가서 법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기준이 아니라 법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양쪽 다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데 법 시스템상 하급 법원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항소하고 해서 최고 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도 만족할 수 없는, 양쪽 다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항소심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연방 대법원까지 이 사안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연방 대법원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면 괜찮은데요. 그냥 올라가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죠. 기소를 하는 것이 특별검사들이 하고 지방검사들이 하고요. 이들이 사용하는 돈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자기 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돈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써야 됩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방어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선거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돈을 쓸 여유가 없고 오히려 법정에 지금 돈을 빼앗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이 상태 자체가 조 바이든 선거 캠프 측에는 유리하게 판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죠. 끝나야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발언했던 것 후회한다라는 이야기. 팍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6월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시적일 거다. 금방 안정될 거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몇 주 후, 몇 달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됐다. 최근 몇 달간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전년 대비 올해 남은 기간 3% 내외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일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후회한다고 해놓고. 자, 이제 와가지고 옐렌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3% 아래로 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은요,
그럼 앞으로 향후에 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러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떨어지는 것이 멈추었죠. 물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겁니다만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던 것이 이제 멈추었습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 유가, 유통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인재입니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전쟁 다 멈추고 물류 유통 다시 다 원활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 됩니다. 팬데믹이라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정말 불가항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도 같은 그러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물가가 올랐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개발 문제도 그렇고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국가 부채를 자꾸 키우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국가 부채가 34조 3,500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 따져도 지금 뭐 엄청난 이자를 내야 되는 1년 국방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게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돼버렸다. 미국이니까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서는 미국도 견디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순하게 이게 달러가 국제 통화기 때문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국제 통화로 이용되고 있는 건 달러만이 아닙니다. 중국 위안화도 러시아 루블도 그리고 일본 엔화도 전부 다 국제 통화로 얘기가 됩니다. 지금 유로화도 마찬가지고요. 국제 통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처럼 전 세계가 다 쓰는 그런 국제 통화가 아닌 것뿐이지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국제 통화로 사용이 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위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달러의 위상이 점점 추락하는 데 있어서 경제 문제만 여기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미국이 정말 최강의 나라이냐,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선한 나라이냐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차지합니다. 과거 세계대전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그 선봉장이었던 미국의 강력한 국력이 없었다면은 달러 통화, 기축 통화화라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국력이 이것을 버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력이 버텨주면 그러면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 계속 인정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내도 큰 문제를 겪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력이 나약해지면 그러면 말짱 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 아프가니스탄 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보응만 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진짜 대접받는 리더로 미국이 지금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미국이 간접적으로라도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질질 끌어지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또 영향을 받고 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불법자들이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길거리에 지금 치안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희한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책적인 전반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의 재무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주워 담으면서 후회한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또다시 일시적인이라는 단어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제 장관이 인플레이션 얼마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9.1%로 치솟아서 기록을 세웠던
그러한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하죠. 지금 또 나와가지고 뭐 지금 있는 일도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이미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한 장관으로서 신뢰를 충분히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정연설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교수죠. 국정연설을 한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보도들이 은근슬쩍 여기저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The Federalist라는 여기 이제 우파 언론입니다만은 이 우파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실시한 4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 국민들이 바이든 연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해리스 X하고 포브스 여론조사에서 한 걸 보면은요, 미국을 더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쪽이 59%.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바이든의 연설은 분열적인 연설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해리스 X 여론조사 기관도 약간은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포브스라는 언론도 좌편향 언론이고요. 바이든의 연설은 유거브, 야후, 라스무센, 538, 모닝 컨서트 등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지지율 상승에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내놨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3월 7일 38.1%였는데 현재 38%.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유거브 여론조사에서는 3월 3일에서 5일 조사했을 때 42%가 지지한다, 56%가 반대한다, 바이든에 대해서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3월 10일에서 12일 조사한 조사를 보니까 42% 찬성하다 그대로 있고 55% 반대한다. 반대한다가 1%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조금 좋은 소식이긴 하겠네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이든의 연설이 있은 후에 실시된 야후 뉴스 유거브 조사에서는 여기 이제 야후 뉴스나 유거브 같은 경우에는 좌편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도 다 좌편향 언론들이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맞대결해서 오차 범위 내에 승부가 갈리는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른바 통계적 동률 뭐 이렇게 해서 박빙의 승부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나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바이든의 연설에서 국민들이 감탄해가지고 바이든 밀어주자로 좀 선회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야후 뉴스 유거브 여론조사는 과거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연설하기 전에도 박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연설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40%가 인정하고 56%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근데 연설이 끝난 뒤에는 39%가 인정하고 인정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55%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숫자도 줄었습니다. 헷갈리는 사람이 조금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네, 결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강한 모습 때문에 바이든 지지층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실질적으로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또 다른 소식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혐오를 막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아시안 여성 6명을 포함해가지고 8명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2021년 3월 16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젊은이가 20대 젊은이였는데 스파, 마사지 팔러인데요. 보통 이게 성매매도 이루어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사지 팔러 두 곳에 가서 총기를 난사를 합니다. 8명이 숨졌는데 그중에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요. 그 아시아계 6명 중에서 4명이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 상당히 충격이 컸었고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제 아시아 증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이 조지아주 지역에서 상당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 로버트 에런 롱을 좀 불쌍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보안관이 여론에 큰 묻매를 맞는 그러한 모습도 저희가 보았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벌써 3년째가 됐습니다. 이 3년째를 맞이해서
이 인사들이 모여가지고요. 14일 날 어제죠. 어제 그 유족하고 한인 정치인들이 주의사당, 이게 주의사당 홀인데요. 여기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만 3년 되는 날인데 내일 그 추모 행사가 또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시아오지 텐 씨 전 남편인 마이클 웹 씨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최근 열심히 일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폭력이 400% 증가했다. 뭘 근거로 400% 증가했다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총격 3주기를 맞아서 우리 사회에 아시아계 혐오가 존재하며 이에 맞서야 한다고 두 딸과 다짐했다. 그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이죠.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마이클 웹 씨가 얘기했다는 것처럼 뭐 400% 늘어났다, 300% 늘어났다, 뭐 30배 늘어났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과연 그런가? 어디까지를 아시아 증오 범죄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저희는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아시아 증오 범죄가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범죄가 일어났다. 이러한 범죄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그러면은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오 범죄를 이야기를 하려면 증오 범죄가 왜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아시아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느냐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우리는 괴롭혀도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를 스스로 왕따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깊이 반성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것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3년 전에 비명 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명복을 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그리고 사라박 한미연합회 애틀란타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정치권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뭐 사실 이미 정치권의 이 목소리는 이미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그 혐오 범죄 방지 법안들이 당시에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져 있죠. 이것이 혐오 범죄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은 가중 처벌하도록, 그러니까 원래 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제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혐오나 차별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들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법안의 내용들을 더 보강하고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 정계에는 목소리는 전달이 이미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3주기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시안 커뮤니티가 미국에 있는 다른 커뮤니티들, 뭐 백인 사회, 흑인 사회, 혹은 라티노 사회 이런 커뮤니티들과 한테 나쁜 인식을 주었던 게 무엇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고 자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솔직한 담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초기에 너무나 충격이 크고 비통함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3년 탈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시안들이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시안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소식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첫 한인 연방 판사의 제스민 윤 변호사가 지금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인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처음이다. 연방 상원이 지난 화요일에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제스민 윤 1.5세라고 하는데요. 윤혜정 씨를
인준을 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간 한인들이 이렇게 미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급의 역할들로 자꾸 이제 얼굴을 내비쳐 주는 것은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 워너 및 팀 케인 연방 상원 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지난 1월에 윤 변호사를 연방 판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고요. 상원이 2개월 만에 인준을 했습니다. 울산 출신이라고 하는군요. 14살에 메릴랜드 주로 이민을 왔다. 근데 그 14살에 왔으면은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겠죠. 예. 그리고 버지니아 법대 로스쿨 졸업했고요. 그 이후로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이민자와 성폭력, 가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변론과 통역 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의 무료 변론 변호사상도 받은 적이 있다. 훌륭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후 버지니아 동부지방검찰청에서 6년 동안 검사로 일을 했고요. 80여 건의 금융범죄, 공직부패 사건 조사했었고 그리고 2019년부터는 버지니아대에서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남편 크리스토퍼 캐버너는 지금 이제 버지니아 연방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때가 됐습니다. 급락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7만 2천 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6만 불대로 떨어졌고요.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하는 이야기는 5만 8천 대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코인 종류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자체가 온전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부풀려져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그 회사,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서 이익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이익 배당이니까 은행에 넣어가지고 은행 이자 받는 것보다 회사에 투자해서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이익 배당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는 은행은 정해진 퍼센테이지 약속대로 이자를 주는 거지만은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기업이 잘 되면은 더 많은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기업이 잘 안 되고 적자를 보면은 이익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뭐 주식 투자도 저는 반대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인이 어떤 회사가 있다거나 혹은 이 코인이 무슨 생산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가지고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을 바꾸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코인이.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사겠다라고 돈을 때려 부으면서 코인의 값어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올라가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떨어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 차액이 생기는 돈들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블랙머니가 돼버립니다. 전부 다 블랙머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았던 그 차액은 다 블랙머니가 돼버립니다. 이게 어디로 사회가 다시 환원이 되고 돌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에다 투자하는 돈은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블랙홀에다가 현찰을 때려받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밖에는 저희는 비춰지지 않는다. 물론 일정 부분에서는 코인이 지금 사용이 되는 곳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통화로 인정해주는 나라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그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저희가 볼 때는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가 어떤 생산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JP 모건 회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거는 절대 권하지 않는,
저랑 친한 분이라면 제가 말리는 행동인데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이제 추락세로 돌아섰다. 예, 한동안 지금 추락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땐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것이고 이 비트코인의 차액을 발생시켜서 빨아들인 그 자금을 어딘가 써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금을 더 이상 빨아들일 타이밍이 지금 지났다라고 좀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미국 연방의회에서 또 의미 있는 법안이 하나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생산 제품은 수입 금지해야 된다. 중국 내의 탈북자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미셸 스틸 박 연방 하원 의원이 참여한 법안인데 여기 보면은요. 탈북자들의 강제 노동, 구금, 인신매매, 강제 송환 등 인권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을 잡아들이면은 그냥 바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분 때문에 결국은 인신매매 당하고 강제 노역을 하는 처지에 있게 되고 막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관여되어져 있는 물건이나 제품은 이제 사지 말아야 된다.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예전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면 제품 사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날 의회 제출한 결의안에 보면은요, 중국과 북한은 중국 내 탈북자 정보에 대한 현상금을 제공하는 등 탈북자들을 찾아서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탈북 시도, 당 비방, 외국 방송 청취, 반동적 인쇄물 소지, 종교적 신념 보유 등의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포함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공산국가 이것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를 그 땅에서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탈북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80%가 여성이고요. 소녀들인데 성적 착취, 강제 노동,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에는 구금 상태에서 강간 등의 폭력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 내용에 보면은요,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요구를 합니다.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정부의 탈북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의 난민협약 등 국제조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된다. 또 탈북자 강제 추방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중국 등의 책임 있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해야 된다. 중국이 지금 책임감을 갖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북한 핵 프로그램에 자금이 전용되는 중국 내 탈북자 노동을 끝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계속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외화벌이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북한에서 핵 개발하는데 그 돈이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는 것인데요. 중국 내 탈북자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추상적인,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중국 내 탈북자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은 아예 미국에서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더 현실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탈북자가 만든 제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탈북자는 중국에 드러나면 바로 쫓겨나는데 그래서 본인이 탈북자라는 걸 드러내지를 않는데 그런데 탈북자가 만든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좀 현실적인 문제들은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시도들, 탈북민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모종의 조치를 좀 취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을 자극하는 모습들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셸 박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는 저희가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미션 아가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벌어진 사건이 또 전달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심란한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뉴욕 지하철 안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졌죠. 둘이서 몸싸움하고 말다툼하다가 총을 꺼내 들었는데 뉴욕 지하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찰들이 지금 쫙 깔려져 있는 이 지하철 이용객들의 가방을 검사하겠다 해가지고 뉴욕 주의 방위군까지 지금 동원해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하철 내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정책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저희가 또 한 번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연방정부의 잘못된 국경정책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주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빚어내게 된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A를 잘못해서 A의 잘못에 따른 B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A, B, C, D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엉뚱한 게 저기 가가지고 Z 이런 데서 막 사건이 터지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보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고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눈앞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어제 알라바마 소식 전해드렸었죠. 헌츠빌에 있는 우주 캠프, 스페이스 캠프에서 그 직원 중에 하나가 자기는 트랜스젠더다. 원래 남자로 태어났으나 여자다. 라고 자기 성 정체성을 여자라고 하면서 트랜스젠더라고 해놓고서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레즈비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당히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결국은 성관계는 여자랑 갖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처음부터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여자랑 성관계 갖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굳이 자신은 레즈비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여자랑 성관계를 가질 때 남자 역할을 하는 부치 뭐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참 이 세태가 미국이 어디까지 무너져 가야 하는 것인지 정치도 정책도 국경도 무너지더니 이제 영혼까지 다 무너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만듭니다. 곳곳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고 흉흉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소망은 거기에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